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식민지 로어노크 섬 집단 실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90년 8월 18일 한 남자가 거친 파도를 뚫고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작은 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그의 어린 손녀 버지니아 데어의 세 번째 생일이었죠. 3년 만에 만날 가족을 떠올리며 이 남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트럼펫을 불고 익숙한 영국 민요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손녀에게 줄 선물도 챙겨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그를 맞이한 건 가족들의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숲을 가득 채운 기괴한 침묵, 그리고 정착지 입구 기둥에 칼로 새겨진 정체불명의 단어 하나. 크로아토안.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무려 115명이 단 한 명의 시체도, 단 한 방울의 핏자국도 부서진 살림살이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사건이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의 가장 거대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그냥 인디언한테 학살당한 거 아니야? 혹은 전염병 돌아서 다 죽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진짜 황당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던 영국이 자국민 100명 넘게 사라진 사건을 두고 3년 동안이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가족이 실종됐는데 3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영국은 뭘 한 거야? 구조대 한 척 못 띄울 만큼 무능했어? 그리고 그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인디언이 다 끌고 갔으면 끌려간 흔적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다 맞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비극 뒤에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800년 만의 최악의 가뭄,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식민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한 권력자의 추악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개인의 비극처럼 보이는 이 실종 사건은 사실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 참사였던 셈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라진 115명의 진짜 행방, 그리고 400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비극의 진짜 뿌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라진 115명의 운명은 사실 그들이 로어노크 섬에 발을 딛기 3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1580년대 영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페인 콤플렉스에 단단히 걸려있던 시기였어요. 스페인은 이미 신대륙에서 금과 은을 산더미처럼 캐다가 유럽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영국은 변방의 섬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1960년대 한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보면서 느꼈을 그런 절박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월터 레일리 경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던 야심가였죠. 그는 여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북미 대륙에 거점을 만듭시다. 거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사를 지어서 식민지를 만들고, 둘째, 카리브해를 지나가는 스페인 보물선을 약탈할 해적 기지로 쓰는 거죠. 일종의 농사 짓는 척하면서 뒤로는 강도질하는 이중 사업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여왕은 흡족했고 1584년 레일리는 북미 대륙 개척권을 따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첫 번째 도미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어노크 비극의 첫 번째 도미노는 1587년 가족 정착민들이 도착한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 2년 전 1585년에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1585년 레일리는 정찰 보고를 받고 1차 정착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1차 정착단의 구성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108명 전원이 남자, 그것도 군인이었거든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농사 지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이들의 미션은 식민지 건설이 아니라 스페인 보물선 약탈 기지 구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군인들이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군인이 호미를 잡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100% 현지 알고퀸 부족, 그 중에서도 윙기나 추장이 이끄는 로어노크 부족의 식량 원조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주민들도 호의적이었어요. 신기한 외부인들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휘관 랄프 레인이 진짜 황당한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정착지에서 은잔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훔쳤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인은 이걸 빌미로 뭘 했을까요? 원주민 마을 전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586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윙기나 추장을 회담 자리로 유인한 뒤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버리는 만행까지 저지릅니다. 이게 그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말이죠. 영국 군인들 입장에서는 원주민들이 우리를 칠지도 모르니 선제 공격으로 위협을 제거한다는 생존 논리였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사극에서 후한을 없애야 한다면서 정적의 목을 베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딱 그 마인드였던 거죠.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결국 굶주림과 보복 공포에 시달리다가 마침 지나가던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함대를 얻어 타고 영국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죠, 그냥.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서 남기고 간 게 뭐냐면 2년 뒤에 도착할 민간인 가족들의 등에 꽂힌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추장의 목을 자른 그 잔혹한 기억은 원주민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황당한 결정이 등장합니다. 1차 시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글렀다, 다른 곳으로 가자가 정상이죠. 그런데 레일리는 1587년에 다시 식민지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구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117명. 여기에 17명의 여성, 11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 정착단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무너뜨리고 도망친 그 자리에 이번에는 임산부와 갓난아기까지 데려간 거죠. 지도자는 화가이자 지도 제작자인 존 화이트.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도입부에서 트럼펫을 불며 손녀를 찾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의 임신한 딸 엘리너와 사위 아나니아스 대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화이트는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이 사업에 베팅한 겁니다. 그만큼 신대륙의 약속이 매혹적이었던 거죠. 이들의 원래 계획은 로어노크가 아니었습니다. 더 북쪽의 체사피크만,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하고 원주민 관계도 깨끗한 새 땅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위험한 변두리 빈민가 대신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로 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선장이었던 포르투갈 출신 항해사 사이먼 페르난데스, 이 인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여기서 내려라. 더 안 간다. 정착민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페르난데스는 빨리 카리브해로 내려가서 스페인 보물선 약탈에 합류하고 싶었거든요. 정착민들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택배 기사가 기분 따라 물건을 엉뚱한 데 던져놓고 가버린 격입니다. 그렇게 117명의 영국인 가족들은 2년 전 영국 군인들이 추장의 목을 잘라버린 바로 그 땅, 보복심에 불타는 원주민들의 사정거리 안에 강제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저주받은 무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답이 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흔히 역사책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냐면요. 딱 한 줄입니다. 존 화이트가 보급품을 가지러 영국으로 돌아간 사이 식민지는 사라졌다. 끝. 이게 다예요. 마치 화이트가 영국에 가서 3년 동안 술이라도 마시고 놀다가 돌아온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이트는 단 하루도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배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도 못 갔습니다. 왜? 개인의 의지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덫에 영국 전체가 통째로 걸려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덫의 정체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1587년 8월
식민지에 정착민들을 내려놓은 화이트는 다급하게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식량과 보급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임신한 딸과 갓 태어난 손녀 버지니아를 두고 떠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금방 다녀올게라고 약속하고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도착한 순간 화이트는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영국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해 있었거든요.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영국 침공을 공식 선포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침공이 아니에요. 130척의 전함, 8,000명의 수병, 1만 8,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였던 그 유명한 무적 함대 스페니시 아마더가 영국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어요. 이게 영국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이죠. 우리로 치면 6.25 전쟁 발발 직전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즉각 비상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영국 영토 내 모든 선박은 출항을 금지한다. 모든 배는 전쟁 물자로 징발한다. 화이트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9호선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레일리가 가족들에게 보내려 했던 보급선까지 전부 군용으로 끌려갔습니다. 화이트는 절규했을 겁니다. 내 딸이, 내 손녀가 굶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망하기 직전인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개인의 비극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법이거든요. 1588년 봄, 화이트는 발버둥치다가 겨우 작은 배 2척을 구합니다. 브레이브호와 로호, 무적함대 전쟁에 끌려가기엔 너무 작아서 남겨진 한마디로 고물배들이었어요. 화이트는 이거라도 좋다고 식량을 가득 싣고 출항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가족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당하게도 프랑스 해적의 습격을 받습니다. 가족을 구하러 가는 60대 노인이 탄 배가 해적에게 털린 거예요. 식량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줄 선물, 신대륙에 가져갈 도구까지 모조리 약탈당하고 빈손으로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운이 나빴던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대서양은 그야말로 무법의 바다였어요. 영국과 스페인이 공식 전쟁 중이었고 양쪽이 서로 사략선 즉 국가가 공인한 해적을 풀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해적까지 가세해서 대서양은 통째로 강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보시죠. 한 가족 가장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선 게 누구입니까? 첫째는 자기 나라 영국 정부의 선박 징발, 둘째는 적국 스페인 무적 함대, 셋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3국 해적 프랑스. 개인이 시스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0%였던 겁니다. 자, 이제 시점을 영국에서 다시 로어노크 섬으로 돌려보시죠. 화이트가 영국에서 발이 묶여있는 동안 정착지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킬러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1998년 아칸소 대학의 데이비드 스탈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 일대의 800년치 나무 나이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나이테가 뭡니까? 비가 많이 오면 두껍게, 가뭄이면 얇게 자라는 한마디로 자연이 기록한 정직한 기상일지거든요. 스탈 교수가 800년치 나이테를 다 분석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어노크 정착민들이 살았던 정확히 그 시기 1587년부터 1589년 사이가 지난 800년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가뭄기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가뭄이 아니에요. 800년 만의 최악, 즉 그 지역에서 인류가 기록한 모든 가뭄 중 1등이었던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이죠. 정착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려 해도 하늘이 비를 단 한 방울도 안 줬다는 뜻입니다. 옥수수를 심어도 시들어 죽고 콩을 심어도 말라 죽었어요. 우물도 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끔찍한 건 다음입니다. 그럼 원주민들한테 식량을 빌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가뭄은 누구한테 차별 없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원주민들조차 자기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영국인 100명 넘게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급 농사 불가능.
외부 보급 차단, 원주민 식량 원조 불가능. 거기에다 2년 전 자기네 추장 머리를 자른 영국인들에 대한 보복심까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모든 출구가 다 막힌 게임입니다. 여기서 정착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모두 굶어 죽는다. 흩어지자. 1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식량을 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5명, 10명씩 작은 그룹으로 쪼개져서 우호적인 원주민 마을에 흡수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영어를 버리고 옷을 벗고 원주민의 삶 속으로 녹아드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기둥에 새겨놓은 크로아토안이라는 글자는 사실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는 크로아토안 부족 쪽으로 갔다는 일종의 작별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서 가장 화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1588년 8월 무적 함대가 격파됐어요. 영국이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가족 찾으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이트가 식민지에 다시 발을 디딘 건 1590년 8월입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무려 2년이 더 걸린 거예요. 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황당한 부분인데 말이죠. 월터 레일리경, 이 사람의 권력 유지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레일리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받은 게 뭐였습니까? 버지니아 지역에 대한 독점 개척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점권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요. 만약 식민지가 망했다고 공식 확인되면 개척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른 귀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레일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정착민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자기한테 가장 이득일까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다고 확정되면 구조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러면 신대륙의 영국인 거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죽었다고 확정되어도 안 됩니다. 죽었다고 확정되면 식민지 사업 실패가 공식화돼서 개척권이 날아가니까요. 가장 이득인 상태는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영원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래야 레일리는 내 식민지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버지니아 땅 전체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115명의 실종 상태야말로 레일리에게는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적극적인 구조, 정밀한 수색, 그건 레일리한테 손해보는 짓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화이트가 3년 동안이나 가족을 못 만난 진짜 이유입니다. 국가는 전쟁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바다는 해적이 차지하고 있었고 정착지는 800년 만에 가뭄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보낸 후원자는 그들이 영원히 사라진 채로 남아있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합작품, 이게 로어노크 실종 사건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 115명은 정말 실종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언어를 내려놓고 살아남는 쪽을 택한 거죠. 우리가 그들을 잃어버린 식민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백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원주민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나 실종이지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결한 생존 방식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사건은 앞으로 완벽히 풀릴까요? 아니요. DNA 분석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정적 한 방은 영원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아들었거든요. 영원히 모호한 채로 남는 것, 어쩌면 그게 그들이 원했던 결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로어노크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로어노크 섬 집단 실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